자, 이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대리 납부를 위해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대리 납부한다는 건 대신 납부하려고. 근데 이 취지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원천징수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원천징수라는 건 원래 좋은 표현으로 하면 소득의 원천이 뭔지를 봐서 이 사람이 월급 받아간 건지 아니면 사업자 형태로 사업소득을 받아간 건지 뭐 이자 받아간 건지 그런 걸 따져서 그 세금을 징수하라는 건데, 그 징수하라는 취지가 뭐냐면 그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그 돈을 다 받아서 직접 세금을 낼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조세 저항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세 저항이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자 100만 원 다 받으면 그 100만 원 받고 나서 내년 5월달에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내기 위해서 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이자를 받는다면 지급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빼고 주고 네가 대신 세금 납부하라는 게 원천징수인 거예요. 이 사람 너가 뭐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지를 소득의 원천을 따져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소득세법을 공부를 하는 게 그것 때문인데, 그 세금 뗀 걸 지급하는 상황이 이제 우리는 예수금이라는 표현도 쓸 거고. 근데 이 예수금은 그 세금만 예수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사대보험이라 말하는 사회보험료 있죠.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자들은 절반은 직원이 부담하고 절반은 회사가 지원해 주죠. 그럼 일단 절반이라도 직원한테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반 떼는 것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해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직원 절반 회사가 절반해서 같이 낼 거니까 직원 그 절반을 월급 주면서 빼고 줄 거니까 대신 내려고. 그래서 그것도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 납부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이제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 간단한 이자 가지고 보면, 이자 예제를 가지고 봤을 때 이자 100만 원을 먼저 원천 징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다라고 썼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원천 징수의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천 징수는 25%예요. 지방소득세 별도. 자, 이건 외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봐야 되는 거라서 제가 미리 물밑 작업으로 이렇게 하더라 정도는, 세금을 떼더라 정도는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자를 지급을 할 건데, 자, 그럼 이자를 보통 예금에서 이자를 지급을 해요. 그럼 100만 원이라는 이자를 줘야 되니까 돈 주는 이유가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 이자는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자를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7만 5천 원을 빼고 72만 5천 원만 지급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 원천징수한 우리가 대신 세금 내려고 한 이 금액을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내 돈이 아니죠. 난 원래 이자 100만 원 다 줘야 되는 건데 대신 납부하려고 지금 이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돈 아니죠. 이 돈은 세무서 거 아니면 이자 받는 사람 거 둘 중 하나 거지 내 건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금의 성격은 그래서 부채인데, 내 돈 아닌데 가지고 있는 부채예요. 그럼 이 돈을 지금 이자 지급할 때고, 그럼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면,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는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예요. 기속이 아니고 지급한 달. 그럼 이 돈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지급할 때 이 돈을 뭐 보통 예금에서 은행에 예치를 하면 27만 5천 원을 납부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거 납부했으니까 이제 예수금을 지워주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는 100만 원 다 나간 거죠. 결론적으로 100만 원 다 나가는데 우리가 이자를 줄 때 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떼고, 그리고 이걸 납부할 때에 지워주는 거예요. 납부했다고. 그때 쓰는 게 예수금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에 회사에 나이가 드신 사장님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사장님이 있는 곳 가면 아마 직원분들한테 원천 징수하고 돈 지급했냐라는 표현을 야 예수하고 돈 줬어 막 이러실 거예요. 저도 전에 제 친구 회사 가서 뭔가 일해드리고 돈을 받는데, 근데 그 사무실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돈을 받은 이제 잊지 않은 모습 보더니 그 사장님이 예수하고 줬지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옛날 사람 농삼아 그랬는데, 그렇게 징수하고 돈 지급하는 걸 예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이 드신 사장님들은 아니 또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징수한 돈을 예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도 하는데 한 가지를 좀 더 볼게요. 자, 얘는 자, 직원한테 급여를 주는데, 자, 직원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300만 원인 직원의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직원한테 건강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이 건강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40만 원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자, 그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뭐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있는데 그런 건 좀 생략하고 이렇게만 이제 징수하고 돈을 줄 거라 봤을 때 이 건강보험료가 우리 직원한테 발생한 게 30만 원이면 이건 본인 부담은 직원 본인 부담하는 돈은 15만 원, 그리고 회사가 부담해 주는 게 15만 원, 이렇게 절반 반은 회사가 지원해 줄 거예요. 또 국민연금도 본인 부담 20만 원인 거고, 그리고 회사가 부담을 20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학원에서 뭐 학과장 일을 하든 뭘 하든 고용보험에 가입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고 괜히 복잡해지는 것 때문에 안 하긴 했는데, 그리고 연봉협상을 제가 2017년도에 결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업소득으로 받아요. 근데 근로소득인 사람들의 부러운 점 중에 한 개가 이거, 국민연금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부러워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부러운데, 내가 뭐 지역 의료보험 넣었던 회사 직장 의료보험을 넣었던 그거는 어차피 못 가는 건 똑같으니까 최소한 습관을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좀 부럽더라고. 그죠? 자, 그럼 회사가 반반 지원하는데, 그럼 우리 직원의 월급이 300이죠. 이 300 중에서 자, 세금은 직원이 300만 원 버니까 부담하는 거니까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은 우리가 무조건 원천징수 해야 되고, 다음 건강보험료를 위해서 15만 원을 원천징수할 거고, 또 국민연금에서 20만 원을 원천징수하면 총 55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월급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면, 자, 우리는 지급을 보통 예금에서 한다라고 봤을 때 대변의 보통 예금이고, 그럼 돈 준 이유가 직원들 급여 지급했다라고 써서 직원들 급여를 보니까 자, 급여가 300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직원한테 돈 줄 때 저 55만 원을 징수를 하고 245만 원을
지급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55만 원은 우리 회사가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한 돈을 예수금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예수금의 거래처를 안 둬요. 절대다수 놓거나 거래처 국가니까 부채지만 안 두는데, 근데 여러분 아마 실무에 가면 세금 낼 때 본인이 편하려고 국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분리해가지고 막 적어 놓을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래야지, 그럼 매달 납부하고 있으신 거니까 매달 내가 정리를 해두는 게 한 번에 이 금액 맞는지 합산이 되고 내가 신고할 때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건 실무에서는 어디 지방소득세, 어디 세무서, 어디 구청 이렇게 적어두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예수금엔 거래처를 안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자, 20만 원 납부하겠죠? 그럼 대변에 세금 그냥 현금으로 납부한다 볼게요. 20만 원 납부하면 얘 돈 주고 나서 우리는 준 이유는 원천 징수한 예수금 납부한 거니까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차면에 예수금 20만 원이다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다음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면, 자, 건강보험료 30만 원이니까 건강보험료 현금으로 30만 원을 납부해요. 그럼 차변에 이 30만 원 중에 15만 원은 이렇게 본인 부담금 징수해서 예수금으로 적어뒀죠. 이거 납부하니까 차변에 이제 납부한 만큼 예수금은 15만 원 지워주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원해주는 이 15만 원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 나가고 들어오는 게 없죠. 비용이에요. 그럼 비용인데 우리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 두 개 중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복리후생비나 아니면 세금과 공과나 이 아무거나 두 개 선택해서 쓰면 돼요. 회사 가면 여러분 회사 갔을 때도 이거 쓰는 것도 있고 이거 쓰는 것도 있어요. 둘 다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써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두 개 중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는 시험 때의 계정 과목을 알려줘요. 무조건. 그럼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예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직원 거를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복리후생비라고 써요. 그럼 이 복리후생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생산부 직원 거 지원해 주는지 사무직 직원 거 지원해 주는 건지는 구분해서 쓸 거예요. 예수금은 그냥 직원들 월급 지급할 때 부채로 다 정리해 둔 거 납부한 만큼 지우는데,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건 공장 없었으면 공장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줄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500번, 800번은 구분해서 써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똑같이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면, 그럼 국민연금이 40만 원이었으니까 대변에 국민연금 40만 원 쓰고, 그럼 우리가 월급 지급할 때에 이 20만 원이 예수금으로 있던 거 납부한 거니까 우리는 납부한 만큼 예수금 20만 원 지워주고, 그럼 이제 차이 나는 이 20만 원만큼은 회사 부담분이죠. 자, 얘도 똑같아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거나. 그럼 이 두 개 중에 얘도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주로 써요. 국민연금은. 그럼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회사 지원해 주는 거, 얘도 비용이기 때문에 500번, 800번 중에 구분해서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채찍이 나오지.
자, 20만 원이다.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해드렸나요? 자, 우리가 분개할 때에 글자가 계정 과목이, 자, 이건 참고예요. 끝에 뭐, 여, 뭐, 료, 뭐, 죄송해요. 뭐, 비, 뭐, 료, 그리고 뭐, 과로 끝나는 건 얘는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자, 이건 비용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급여, 전주 복리후생비, 보험료, 세운과 공과 이렇게 끝나는 건 딱 한 개 계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건. 그래서 여비료가로 끝나면 비용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데 우리 회사에 가게 되면 사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 둘이를 따로 안 써요. 둘 다 복리후생비 쓰거나 둘 다 세운과 공과 쓰거나 다 쓰는데 우리 시험 때 이렇게 쓰더라 그 이야기예요. 시험에서는. 그럼 그냥 회사 부담부는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 그럼 직원 종업 부담부는 예수금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예수금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당좌 자산에서 일반적으로 좀 들어 많이 쓰는 계정 과목들은 자와 같이 전부 다 봤고, 자, 이제 우리 교재 54페이지의 재고 자산을 봅시다. 잠시만요. 우리가 당좌 자산이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 유동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을 제외한 걸 당좌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재고 자산을 제외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재고 자산의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재고 자산이라는 분류는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해요. 우리 회사가 뭔가를 만들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는 분류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 자산 중에서 이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전부 다 당좌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재고 자산 계정 과목들을 먼저 구경을 해보면, 자, 계정 과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보면 상품,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사오는 완성품들 있죠. 그걸 우리가 상품이라 그래요. 그럼 제품이라는 건 팔려고 우리가 만든 완성품을, 우리가 만든 거, 사온 게 아니고 만든 완성품을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재료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경비 들어간 이 돈을 우리는 제품이라니까 판매 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완성품을 제품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반제품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우리가 만드는 중인데 완성 안 됐는데도 그 중간 단계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판매적 가치가 있는 걸 반제품이라고 표현해서 만들어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단 한 번도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그럼 제공품은 잠시 후에. 자, 원재료를 보면 원재료는 우리 원료, 재료 이런 표현 있죠. 원료는 본연의 성질을 바꿔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걸 원료라 그러고, 본연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만들어지는 걸 재료라 그러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회계에서는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의미 없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원재료라고 쓰는데, 그럼 이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고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공장 기계 장치에 원재료를 다 집어넣으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 자산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고에 원재료로 없고 완성품으로 없으면 그 사이 단계에 우리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 둬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제공품이라는 거예요. 원재료가 제품이 되어가는 단계에 재고자산으로 금액을 칭해 놓은 게 우리는 제공품이라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원재료가 제품이 되기 전까지 끝까지 이제 그 사이 단계를 제공품이라고 하고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제공품을 사용할 일은 잘 없고 분기할 때는 원가 회계할 때에 제공품에서만 계속 원가 회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공품이라는 글자는 원가 회계를 하면서 많이 볼 거지. 우리 전산에서는 우리가 직접 분기는 안 해요. 우리가 실무에 가서도 원가 회계를 컴퓨터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시험으로 사람들이 원가 회계를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그 원가 회계했던 게 이거냐라고 이야기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게 원가 회계예요. 그냥 그때 들어본 적 있는 용어인데 컴퓨터에 처음 보는 곳에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실무에 가시면 원가 회계를 컴퓨터로 할 거예요. 자, 미착품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돈을 줬는데 내 건데 아직 나한테 도착 안 한 거 있죠. 물건 샀는데 아직 도착 안 한 것들. 그걸 미착품이라고 써뒀다가 나중에 도착하면 뭐 원재료다, 상품이다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걸 이제 미착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산이 나갔으면 차변에 이유를 써줘야 되는데 돈 줬는데 그 쓸 계정 과목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쓰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도착 안 하더라도 올해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원재료라고 써둬요. 돈 줬으니까 원재료 좀 들어올 거니까. 근데 기말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사 실사할 때 없겠죠. 그러면 내 거라고 써야 되니까 그건 또 눈치껏 맞춰서 미착품으로 써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소모품은 아직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때도 있고 당좌자산 분류할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류인데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서 소모품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종이컵, 볼펜 이런 것들 그걸 자산 처리하면 소모품이고 비용 처리하면 소모품 B라는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자산 처리하면 소모품. 근데 우리는 시험 목적으로 소모품이라는 글자를 쓰지 실무에서는 얘 소모품 B라고 해서 처음부터 써버릴 거예요. 그냥 소모품이라고 쓰면 나중에 쓴 만큼을 소모품 B로 바꿔줘야 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종이컵 다 쓸 건데.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소모품 B라고 일반적으로 써서 우리가 시험 때 말고는 이 계정 과목도 잘 볼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인데 자, 그럼 우리 이 계정 과목에서 자,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사왔을 때에 차변에 이 글자를 써서 장부에 취득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는 게 우리는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은 자, 우리는 취득 원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가액 취득하는 물건의 금액 더하기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전부 다 합친 게 취득 원가예요. 이때 예외인 게 딱 하나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제외 아니고 얘만 예외인 거예요. 그럼 그 외 모든 자산들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는데 자,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제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3,000원에 팔 거예요. 그럼 1,000원에 사오면 1,000원이 원가일 건데 근데 얘 배송료가 200원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를 1,200원이라고 장부에 써두기 위해서 그 200원도 상품이었으면 상품이라고 써둘 거예요. 그래서 상품 1,200원짜리다라고 장부에 써둬야 3,000원에 팔면 1,800원 남겼다고 나오게 되겠죠. 그 200원을 택배비가 들었든 운반비가 들었든 신경 안 쓰고
취득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면 상품이라고 써두겠다는 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 게 자, 우리는 자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 시점이라는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취득 시점. 왜냐하면 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는 얘는 우리가 할 때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고 취득 시점 이전 거는 그럼 취득 시점 이후에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비용 계정 과목으로. 그럼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걸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대변에는 돈이 나갔을 거니까 차변에 재고 자산 계정 과목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계정 과목을. 그런데 그럼 단기 비용 처리한다는 건 그냥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얘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럼 이 취득 시점이라는 게 언제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인지를 해야 되는데 취득 시점이라는 건 얘는 우리 재고 자산의 우리 보유 목적인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우리는 취득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취득 시점이라고 하고 그럼 이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를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고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간 돈은 우리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자, 재고자산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걸 보면 자, 예를 든 거예요. 자, 우리가 원재료를 사요. 자, 원재료를 사는데 원재료 취득 가액하고 그럼 이 원재료를 사와서 우리가 우리 공장으로 들어오는 운반비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 취득 가액이 1,000만 원인데 운반비가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 2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이 물건이 고가라서 운송보험을 들었다면 이 운송보험이 10만 원도 취득원가를 구성할 거예요. 또 물건이 도착해서 공장 창고로 내리는 하역비가 들어간다면 이 하역비도 취득원가를 포함할 거예요. 또 이 물건이 우리가 수입을 한 거라서 관세가 들어갔다면 이 관세 20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것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또 통관 재비용이 또 들어갔다면 이 통관 재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자, 그럼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재료 사게 되면 차변에 원재료 금액 1,00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줄 건데 운반비 원재료 취득하면서 운반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래도 원재료 금액 2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운반비인데도. 또 운송보험 납부했는데 이것도 원재료 사면서 들어간 거래.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금액 10만 원이죠. 1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 나갔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또 물품 하역비가 10만 원 들어가도 원재료 10만 원이 나갔다. 다음
관세 20만 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관세도 원재료라고 쓸 거예요. 금액 20만 원이다. 대변의 현금. 통관, 이 원재료 사면서 통관 재비용 들어가도 원재료 2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상품을 샀다면 상품이라고 쓰고 원재료 샀다면 원재료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네들 그럼 총 취득 원가는 1,08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만약에 분계로 내면 대변의 현금 1,080만 원이고 전부 다 원재료다 1,08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될 거고, 한 개씩 한 개씩 따로따로 나와도 얘는 원재료라고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차변에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걸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게 우리는 그 자산 계정 과목. 그래서 만약에 얘가 원재료가 상품이었으면 1,080만 원보다 많이 받아야 이익이 나올 거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득 시점 이전까지 내 창고에 들어와 가지고 하역되어서 끝날 때까지 들어간 건 전부 다 뭐 샀는지를 봐서 원재료 샀으면 원재료, 상품을 샀으면 상품 이렇게 처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품 매출 시 운반비를 당사가 부담한다면, 그럼 물건 파는데 운반비가 1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현금으로 10만 원이 나가겠죠. 그럼 이때는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단계가 아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물건 판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판관비에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또 우리가 제품 만들어서 제품 보관 우리 보험료가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이건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간 돈이니까 제품 보관하는데 보험료 10만 원 들어가면 이것도 또한 차변에 우리는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면 500번 되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여비료가로 끝나는 거는 비용이라 그랬죠. 그럼 내가 다 만들거나 창고 들어온 이후부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 자, 위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계정 과목 쓰는 게 비용 처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재를 좀 가지고 보면, 자,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방금 제가 말한 뭐 운반비, 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세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시킨다는 게 차변에 우리가 산 재고자산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매출할 때의 운반비가 들어가면 얘는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올 때에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데 취득 원가에서 빼는 게 있어요. 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애누리 환출 할인인데 분계는 내일 보고 얘 의미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환출이라는 말은 반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누리라는 표현하고 할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애누리와 할인 두 개 차이점 인지하고 계신 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얘 둘이를 깎아주면 애누리 했다, 할인했다 이런 표현 쓰죠. 근데 회계에서는 얘 두 개는 서로 다른 경우에 쓰는 거예요. 애누리라는 건 우리가 물품의 하자로 인해서 금액을 깎아주는 거. 할인은 우리가 약정이나 조기 회수로 감액을 해주는 게 할인인 거예요. 이 두 개는 금액을 깎아주는 게
서로 사유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애누리는 이런 거예요.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여러분한테 팔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아보니까 키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반품할래요? 라고 말해서 제가 그럼 40만 원 깎고 60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60만 원에 산다면 키스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사겠다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깎아준 40만 원은 키스라는 물건의 하자 때문에 깎아줬죠. 그걸 애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애누리. 그럼 할인은 예를 들면 이런 신용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조건이 2분의 10, 30분의 n 이런 신용조건을 거는 것이 있어요. 외상으로 물건 팔 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30분의 n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 팔았을 때에 며칠 이내 갚아라는 기준이 우리 이야기를 안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30분의 1이라는 건 30일 이내 갚아라는 이야기예요. 외상으로 물건 달라 그러면. 그런데 앞에 건계 신용 조건이라는 게 만약에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이내 갚아야 되는데 10일 이내 갚으면 차이 해봐야 20일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20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2% 깎아주면 어마어마한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갚아요. 이런 조건을 걸면 이런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는 금액을 우리는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누리하고 할인은 서로 다르죠. 다르고 얘를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자로 깎아준 게 애누리고 약정이라든지 아니면 빨리 갚아줘서 우리는 얼마 깎아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할인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계정 과목으로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쓸 거라서 일단 얘 의미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계정 과목은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린 이유가 또 얘도 또 차감 계정이고 막 두 개 있고 그래서 그 설명은 내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거구나. 근데 상식적으로도 알아둬도 좋은 거죠.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